2026년 4월에 스마트폰에서 막 무심코 공유된 15초짜리 영상 하나가 대한민국의 원유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킬 뻔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외교라고 하면 다들 뭐 방음 빵빵하게 되는 밀실에서 넥타이 매고 단어 하나하나 저울질하는 그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사건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국가 원수가 팩트체크조차 안 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그냥 툭 올렸고 그게 전세가 지정학이랑 경제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켰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것도 진짜 현대 외교에서 가장 뭐랄까 극적이고 논쟁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기 전에 여러분께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 이거 좌우 정치 진영 막론하고 그야말로 방사능 수준으로 민감한 쟁점들이 꽉꽉 차 있거든요. 아, 진짜 민감하죠. 저희가 무슨 지뢰밭 걷는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임무는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누가 옳다 그러다 판결을 내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외교적 폭풍 아래에서 도대체 어떤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갔는지 그 날것의 팩트랑 분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소셜미디어 해프닝이나 인권 발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 복잡한 중동의 역학관계, 그리고 국내 정치의 그 아주 치열한 계산이 싹 다 깔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2026년 4월 10일 오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죠.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 올린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옥상에서 누군가를 막 밀어서 떨어뜨리는 듯한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영상에 달린 코멘트가 문제였죠. 전시 사례는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동원이나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와, 인권 문제를 강조하려고 역사상 가장 뼈아픈 두 가지 비극을 한 번에 소환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영상이 철저한 팩트체크를 안 거친 약간 가짜뉴스에 가까운 거였어요. 헐, 대통령이 올린 건데요? 네, 불과 3시간 만에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게 당시 실시간 상황이 아니라 2년 전인 2024년 9월 영상이었고요. 심지어 영상 속 인물도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성인의 시신이었어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제일 예민한 분쟁 지역 영상을 올렸는데 고작 3시간 만에 팩트가 틀렸다는 게 들통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급하게 사실관계는 수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인권의 가치는 훼손되면 안 된다면서 이스라엘 비판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이스라엘의 반응 아닙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외무부가 곧바로 공식 성명을 냈는데 그 수위가 진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발언이 홀로코스트를 경시했다면서 우방국정산한테 무려 규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잠깐만요. 규탄이요? 외교 무대에서 보통 우방국끼리 싸우면 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 정도 쓰지 않나요? 규탄은 북한이 미사일 쏠 때나 쓰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외교 언어에서 규탄은 거의 적대국이나 신막한 전범한테나 쓰는 제일 공격적인 표현이에요. 우방국한테 이걸 썼다는 건 사실상 외교적 선전포고죠. 세상에. 게다가 타이밍도 최악이었습니다. 당시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제일 신성시하는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거든요. 아, 제일 상처받기 쉽고 예민할 때 건드린 거군요. 비유하자면 이거네요. 전 직원이 다 보는 사내 게시판에 팩트체크도 안 된 찌라시 들고 제일 큰 거래처 대표를 맹비난한 거 아닙니까?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홀로코스트랑 비교하는 순간 절대 용서 안 하겠다는 금기를 딱 설정해버린 거죠. 한국 대통령의 신뢰도 자체를 완전히 뭉개버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부라는 엘리트 조직이 있잖아요. 마쿠에서 조용히 압박할 수도 있는데 왜 대통령은 그 공식 채널 다 건너뛰고 굳이 본인 소셜미디어로 그렇게 공개적인 버튼을 눌렀을까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표면적인 인권 외교라는 포장지를 뜯어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의 지정학 전문가 코비 바르다의 분석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이 강경 발언의 진짜 수신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은 이란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욕하는 트윗을 썼는데
그게 이란 들으라고 한 소리였다고요? 너무 뜬금없고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그 도박을 할 만큼 당시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요. 2020년 4월에 미국 이란 긴장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였어요. 아, 호르무즈 해협이요? 네, 당시 그 근처에 발이 묶인 한국 관련 선박이 26척이었는데 그중 무려 23척이 갇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18척이 원유 운반선이었어요. 17척이요. 와, 한국은 원유 수입 절반 이상을 거기로 들여오잖아요. 그게 묶였다면 당장 우리나라 정유 공장 다 서고 휘발유가 폭등하고 물류 완전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공장은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목 밑까지 차오른 거죠. 아, 그래서 생존 외교를 한 거군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세게 비판해서 이란이랑 아랍권에 우리는 미국 편만 드는 게 아니다 이런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도덕적 명분 뒤에 숨겨진 호르무즈 해협 뚫기 작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 위기 막으려는 건 알겠는데 굳이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이랑 미국을 그렇게 대놓고 화나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리스크 엄청났죠. 이 대목에서 더 큰 그림을 보면 나비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이 한미일 가치 동맹에 구멍을 냈다고 엄청 당황했고요. 알자지라 같은 아랍 매체는 한국 최고다 이러면서 환영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틈새를 노린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프랑스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파동 한가운데서 한국에 와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프랑스가 미국보다 예측 가능하다라고요. 와, 기가 막히네요. 한미동맹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그 틈을 싹 비집고 들어온 거군요. 네, 당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동맹국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마크롱이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원전이나 항공우주 같은 전략 산업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이걸 어필한 겁니다. 국제 외교가 이렇게 냉혹해요. 진짜 무섭네요. 근데 밖에서만 체스 게임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시선을 한국 내부로 돌려보죠. 당시 6월에 전국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한쪽,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 같은 분들은 이 트윗을 침묵하지 않는 인권 대통령이라고 엄청 치켜세웠어요. 강대군 인치 안 보는 리더십이다.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이걸 완벽한 외교적 자해 행위라고 깠죠. 팩트도 틀려서 국격 떨어뜨리고 동맹 망쳤다고요. 거기서 분위기가 확 험악해진 결정적 계기가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저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이렇게 직격탄을 쐈습니다. 애국 대 매국 프레임으로 완전히 갈라치기를 한 거죠.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복잡한 국제 지정학을 가져다가 국내 선거용 흑백 논리로 써먹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막힌 아이러니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로 이스라엘에 엄청 분노한 투사 같잖아요.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 다 보게 비판하고 국내에선 반대파를 매국노라고 하고. 네, 엄청 강경했죠. 그럼 불과 며칠 뒤인 4월 13일에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투표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규탄하고 무기 공급 중단하자는 결의안이었는데 당연히 찬성표 던졌겠죠? 정말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거기서 기권을 던졌습니다. 기권이요? 와, 저는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트위터에서는 홀로코스트 운운하면서 역대급 범죄자 취급해놓고 정작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식 투표에서는 속 빠진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 겉면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마쿠 외교의 민낯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걸 이중 트랙 전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중 트랙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수사적 인권 외교를 한 거죠. 돈 안 드는 말로 국내 지지층 결집하고 이란한테는 윙크 한번 날려주고. 근데 UN 투표장이라는 실무적 동맹 외교 무대로 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서 찬성하면 미국이랑 정면으로 붙는 거니까요? 그렇죠. 미국이 마코에서 얼마나 압박을 했겠습니까? 방위비 분담금, 첨단 기술, 주한미군까지 미국이 쥐고 흔들 지렛대가 엄청나잖아요. 결국 겉으로는 인권 깃발을 흔들면서 뒤에서는 미국 압박에 굴복해 실리를 챙긴 거죠.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매일 뉴스에서 보는 정치인들의 막 분모 섞인 발언 뒤에 이런 차가운 외교적 계산기가 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이란도 달래고 미국 압박도 피한 영리한 꼼수 같기도 한데요. 당장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는 국가 신뢰도를 엄청나게 깎아먹은 겁니다.
행동과 말이 다르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국 메시지를 어떻게 믿겠어요? 마크롱이 왜 굳이 한국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는지 아시겠죠? 와, 진짜 뼈 때리는 분석이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2020년 4월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트위터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분, 나라 경제 목줄을 쥔 에너지 안보, 그리고 표심을 노린 국내 선거판이 소셜미디어 위에서 쾅 하고 충돌한 디지털 정상외교의 빛과 그림자였네요. 네, 정보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생긴 외교적 참사이자 안보의 다층적 현실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깊은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제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2년 전에 그 잘못된 영상 하나가 전 세계 외교망을 얼마나 들었다 놨다 했는지 봤습니다. 네, 고작 15초짜리 영상이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앞으로 특정 국가나 테러 집단이 완벽하게 조작된 AI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뿌린다면 어떨까요? 막 자극적이고 끔찍한 가짜 지정학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각국 정상들이 팩트체크도 없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해버린다면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소름 돋네요. 네,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진실을 검증하는 인간의 신중함을 완전히 앞지르는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의 안보는 앞으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걸 남기는 질문이네요.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다음번에도 흥미진진하고 날카로운 심층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